자, 건축물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먼저 용도 분류를 보려고 그러는데, 용도 분류를 29가지 용도를 분류하고 있어요. 용도 분류가 모두 29개인데 그 중에 1번으로 나오는 게 단독주택. 이 단독주택은 광이 넓은 의미의 단독주택인데 그 안에 4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형광펜 쳐보세요. 지금 현재 이렇게 형광펜 칩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 다음에 공관, 이렇게 4개입니다. 그래서 광의의 단독주택 안에는 4가지가 들어있다. 협의의 단독주택과 다중주택과 다가구와 공관, 이렇게 4개로 되어 있는데, 다중주택은 지금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거주하는,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숙집입니다. 하숙집을 뭐라 부른다고요? 다중주택이다. 그 다음에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아야 된다.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않는다는 말은 주방을 갖추면 안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왜? 하숙집은 밥 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 여기가 중요한데, 바닥면 잡기가 660 이하다. 요게 중요합니다. 660 이하다. 660 이하. 그 다음에 3계층 이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다가구.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개 동으로 쓰는 주택의 바닥 면적이 660 이하다. 660 이하. 여기 잠깐 다시 볼게요. 다중주택이나 다가구나 원래 둘 다 330이었는데 330은 100평이에요. 330에서 660으로 두 개 다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요것은 공법으로 시험 문제가 나지 않고 개론으로 출제가 됩니다. 개론으로, 부동산 학개론으로. 예. 그래서 다중주택, 다가구가 330 이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330 이하에서 얼마로 바뀐 거라고요? 660제곱미터 이하로 바뀐 거니까 이거 잘 보시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다가구도 충수는 3계층 이하입니다. 여기 다가구도 3계층 이하다. 그 다음에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사람들이 경매를 받으면은 어떤 걸 경매받기를 원할까요? 경매받는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거를 경매받기를 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찰 받아갖고 3개월이나 5개월 이내에 즉시 팔아서 1,500이든 2,000이든 남는 걸 경매받으려고 그래요. 둘 중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월세가 경매받았는데 그 물건이 월세가 따박따박 잘 나올 수 있는 물건을 경매받기를 원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3개월에서 5개월 이내에 팔아서 1,500에서 2,000이라도 수익을 낼 것, 아니면은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건물일 것. 그 중에 월세가 따박따박 들어오는 건물이 바로 요 다가구입니다. 지금 다가구 안에 몇 세대가 살고 있어요? 19세대가 살고 있어요. 19세대가. 이 다가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로 뭐라 부른다? 원룸이야, 원룸. 우리말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원룸. 원룸인데 법률 용어로 뭐라고요? 다가구예요, 다가구. 그러니까 원룸이 예를 들어 가지고 월세가 방 한 개당 40만 원에서 50만 원쯤 나온다고 치고, 그럼 그냥 평균으로 잡아서 40만 원 잡을게요. 뭐 50만 원, 평균 50만 원일 수도 있지만 40만 원 잡고 10개다, 19개까지 가능한데, 보통 원룸에는 9개에서 13개 사이에 방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9개까지 둘 수 있지만 19개를 다 채우는 원룸은 별로 없어요. 보통 기본적으로 9개에서 13개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냥 평균 잡아서 그냥 10개 잡을게요. 그러면 40만 원씩 월세가 들어온다 계산하면 월 400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경매받기를 원할까요? 다가구. 다가구가 뭐라고요? 원룸. 이 원룸을 갖다가 경매를 받기를 원한대요. 다가구.
이거 받으면 매달 따박따박 400만 원, 400에서 400에서 500 정도 사이는 따박따박 들어오니까 이런 걸 이제 경매 받으려고 그러죠. 다가구다. 자, 그 다음에 공관. 이 공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예를 들면 대법원장 공관, 국회의장 공관, 뭐 육군 참모총장 공관 이런 공관인데 여기는 비서실 요원이라든가 경호실 요원이 상주를 합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을 보니까 이 공간을 뭘로 분류한다고요? 단독주택이다. 그래서 자 다시 갑니다. 단독주택은 종류가 네 가지예요. 어떻게 네 가지라고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공관 이렇게 네 개를 광해 단독주택 안에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으로 갑니다. 2번입니다. 29개 중에서 2번 물건으로 가볼게요. 자, 공동주택 형광 붙여볼게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네 개를 공동주택이라고 한다는 거죠. 아파트는 층수가 5개층 이상, 연립과 다세대는 두 개 다 공통적으로 4개층 이하. 차이가 나는 것은 연면적 연립주택은 이게 지금 바닥면적 합계 이게 바합인데 바합이 660을 초과하는 것은 연립, 660 이하인 것은 다세대입니다. 다시 한번 4층 이하이면서 660을 초과하는 건 뭐라고요? 연립. 4층 이하이면서 660 이하인 건 뭐라 한다고요? 다세대. 공통적으로 층수는 4개층 이하 공통적 사용이고 아파트는 5개층 이상이다. 자, 기숙사는 학교, 공장 등의 학생이나 종업원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한 개동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 전체 50% 이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파트는 층수가 뭐라 그랬다고요? 5개층 이상. 그다음 연립과 다세대는 4개층 이하. 다중주택하고 다가구는 어떻게 했어요? 3개층 이하. 그러면 왜 3층 이하, 4층 이하, 5층 이하 이렇게 안 돼 있고 5개층 이하, 아니 5개층 이상, 4개층 이하, 3개층 이하 개가 붙었을까? 개 키워도 된다 이런 뜻일까요? 왜 개를 이렇게 왜 이렇게 개를 붙여놨냔 말이죠. 개 키워도 됩니다 이 뜻이요? 왜 개를 붙여놨어요? 3개층 이하, 4개층 이하, 5개층 이상 개를 왜 붙여놨다? 그렇죠. 1층을 필로티 구조로 했을 때 이거를 층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제 1층인데 이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건 뭐라 부를까요? 이것을 4계층 이하라 그래요. 층수는 5층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뭘 한다고? 이걸 4계층이라 그래요. 이걸 4계층이라 그래요. 그러면 개가 있다는 말은 1층이 있지만 그걸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1층을 층수에 포함시켰다 안 포함시켰다?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래서 개가 붙어 있는 것은 층이 하나가 더 있는 거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3계층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4층짜리고 4계층 그러면 5층짜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가 붙은 건 1층에 필로티로서 1층 건물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슈퍼마켓이나 일용품 판매점이 이게 1,000제곱미터 미만이다. 바닥면적 합계가 바합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일정 근린생활시설인데 만약에 1,0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니라 이상이 되면 뭐로 갈까요? 이상이면 판매시설이 되는 겁니다. 슈퍼마켓이라든가 일용품 판매점이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뭐로 간다고요? 일정 근생. 근데 1,000제곱 이상이 뭐가 된다고요? 판매시설로 가는 거예요. 판매시설. 여기가 1,000제곱미터 뭐가 되면요? 이상이 돼버리면 판매시설이 된다. 판매시설. 예.
자, 그 다음에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이 300제곱미터 미만이다. 3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정 근린 생활시설인데 만약에 300제곱미터 이상이다. 이상이 뭐가 될까요? 그러면 이종 근생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이 바다면적기가 300 미만이면 일정 근린 생활시설, 300 이상이면 뭐가 된다고요? 이종 근생이 돼요. 이종 근생. 자, 그 다음에 여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소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건축법상에서는 일종 근생이에요. 일종 근생. 물론 의료법상에서는 의료시설이지만 건축법상에서는 일종 근생입니다. 자, 그러면 병원자 붙어 있다. 그러면 종합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병원자 붙어 있는 건 뭐로 분류할까요? 건축법에서는 의료시설로 분류합니다. 의료시설. 자, 그러면 조금만 넘어가 볼게요. 뒤로 넘어가 보면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지금 9번입니다. 9번에 보니까 여기 9번이죠. 9번에 보니까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전염병원, 그러니까 병원자 붙어 있는 건 뭐로 분류한다고요? 의료시설로 분류되는데 의원, 한의원, 침소론, 족고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의료법상에서는 의료시설이지만 건축법에서는 뭐로 분류한다고요? 일정 근린생활시설이라니까요. 의료시설로 분류되지 않는다. 의료시설로 분류되는 건 뭐가 된다고요? 병원자가 붙어야 된다니까.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전염병원, 이렇게 병원자 붙어 있는 게 뭐가 된다고요? 의료시설이고 그냥 의원, 한의원, 침수론, 적구론 이런 거는 의료법상의 의료시설이 맞지만 건축법에서는 의료시설로 분류하지 않는다. 뭘로 분류한다? 일정 근린생활시설이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뭘로 좀 해야 되겠고, 탁구장, 체육도장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다.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일종 근생인데 이게 500제곱미터 이상이다.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뭘로 분류할까요? 운동시설로 분류합니다. 운동시설. 자, 그 다음에 가스 사업법에 따라 가스 배관시설, 변조, 정수장, 장수장 이런 거 전부 다 일종 근생이고, 그 다음에 요 7번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 7번을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게 30제곱미터 미만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바다문작계 30제곱미터 미만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일종 근생입니다. 자, 바닥면적기가 30제곱미터 미만 그랬으니까 대략 몇 평이에요? 10평 안 되지. 9평이지. 33제곱미터라야 10평인데 근데 지금 3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29제곱미터란 말이에요. 30은 들어가지 않는다면 미만이니까 그러면 9평이 돼버려. 9평. 자, 그러면 만약에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30제곱미터 이상 5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뭐라 부를까요? 그럼 이종근생이에요. 뭐가 된다고요? 이종근생.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봐요. 여기 이종근린생활시설 5번입니다.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나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바닥면적기가 500 미만까지는 뭘 분류한다? 이종근생. 30제곱미터 이상 500 미만까지 중개사무소는 뭐로 간다? 이종근린생활시설은 이종근린생활시설. 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바닥면적기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중개사무소는 뭘로 분류할까?
일반 업무 시설로 분류합니다. 14번에 있어요. 14번에 일반 업무 시설이 있는데 이 업무 시설 중에서 거기 금융업소 사무소 쭉 나오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여기 지금 금융업소 사무소 쭉 나오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은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00제곱미터 이상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어디로 간다고요? 일반 업무 시설로 가요. 500제곱미터 이상.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30제곱미터, 바닥 면적 할게요. 3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뭘로 분류한다? 일종 근생. 30제곱미터 이상 500 미만까지 뭘로 한다? 이종 근생. 그 다음에 바닥 면적가 500제곱미터 이상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뭘로 분류한다? 일반 업무시설. 왜냐하면 업무시설이 공공 업무시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공공 업무시설이 아니니까 뭐로 간다고요? 일반 업무시설로 분류된다 라는 겁니다. 이제 중개사무소가 대대적인 이제 구조 개편이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에 보면은 여러 선생님들 다 포함해서 어렸을 때 문방구 되게 많았죠. 문방구 진짜 길가에 가다 보면 문방구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방구가 거의 없어요. 다 어디로 빨렸어요? 다이소로 다 빨렸잖아요. 문방구가 골목에 있던 문방구가 다 접었다. 뭘로 바뀌었다? 다이소로 다 뺏겼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골목에 있던 문방구가 거의 다 문을 닫은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지금 골목골목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다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길어야 5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뭐로 바뀌느냐? 이제 이렇게 법인화돼서 하든가 아니면 3명, 뭐 2명, 3명, 5명이 합동사무소를 꾸리든가 이렇게 하는 형태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사무소 월세를 내고 관리비 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울산에 그 정보통신 그 공동중개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망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망 사용료 얼마입니까 한 달에? 중개사무소, 누구 중개사무소에서 오신 분 없습니까? 한 달 망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보통 10만 원 정도를 하는데 여기는 얼마 하는지 모르겠네. 울산은 거래정보망, 여기 울산 혹시 중개업소 다니시다가 오신 분 없으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월 10만 원을 내는데 울산은 얼마를 내는지 모르겠어. 그 거래 정보망 사용료가 얼마인지 들은 거 없습니까? 처음 들어요? 아니 이제 그 아파트라든가 토지라든가 이걸 갖다가 내 물건 말고 남의 물건도 다 올려놓고 공동중개를 하기 위해서 이게 거래 정보망을 올려놓고 사용을 한다. 물론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한방이라고 해서 그걸 운영하는데 공인중개사 거보다 일단 그 지역사회 거를 더 많이 써요. 근데 그 사용료가 월 최소 10만 원인데, 월 사용료 최소 1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 내야지.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라든가 이런 이제 뭐 사용료 이런 거 저런 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그것도 거의 50에서 한 80만 원 정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월세까지 합하면 비용이 한 달 유지비가 꽤나 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유지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제 공동으로 하게 되면 여러 명이 한 사무소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유지비가 많이 적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골목에 있던 중개사무소가 이제 이렇게 합쳐지는 쪽으로 법인화되거나 공동 이제 합동사무소식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는 쪽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중개사무소가 이제 대신에 작은 거에서 좀 큰 걸로 변하겠죠. 작게 9평짜리가 이제 이게 좀 약간 크게 가면서 이제 같이 3-4개를 쓰게 되겠죠. 직원을 둘 필요가 없지. 자기네들끼리 이제 서로 직원 역할을 해주면 되니까.
자, 이종 근린 생활시설. 이종 근린 생활은 일반 음식점과 기호는 규모에 상관없이 이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근데 아까 이런 얘기했죠. 휴게 음식점과 제과점이 일종 근린 생활시설이 되면 바닥 면적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그랬죠. 그럼 해당되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이종 근생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 체력단원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이런 건데 골프 연습장 이런 것들이 바람잡기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이종 근린 생활시설인데 이게 500제곱미터 미만이 아니라 이상이다. 이상이면 운동시설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종교 집회장, 공연장, 비디오물 감상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게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여기 공연장 이렇게 하는데 극장까지 다 포함되는 그런 것입니다. 전부 다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제2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원 이런 것들이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이종 근린 생활을 쓰는데 여기 평가해 주세요. 자동차 학원하고 무도 학원은 제외된다. 왜냐하면 자동차 운전학원이나 정비학원은 자동차 운전학원,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 시설로 가거든요. 그 다음에 무도학원은 학원자가 붙었지만 이거는 위락시설로 갑니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동차 운전학원, 정비학원은 학원자가 붙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학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종 근생이 아니라 뭘로 간다고요? 자동차 관련 시설. 그 다음에 무도학원은 학원자가 붙었지만 이 학원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도학원은 어디로 간다? 위락시설, 위락시설로 들어가는 왜? 제외된다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형광펜 쳐놓으세요. 동물병원. 아까 병원자 붙어 있는 건 다 어디로 갔어요? 의료시설. 근데 병원자 붙었는데 의료시설이 아닌 거 딱 하나, 동물병원. 병원자가 붙었지만 의료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이종 근린 생활시설이 됩니다. 이종 근린 생활시설. 자, 그 다음에 여기 7번 잘 보셔야 되는데 단란주점이 150제곱미터 미만이다. 150제곱미터 미만인 단란주점은 이종 근린 생활시설. 그럼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뭘로 분류할까? 위락시설이 됩니다. 150제곱미터 이상의 단란주점은 위락시설. 자, 그 다음에 여기 안마시술소와 노래연습장은 면적에 상관없이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자,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자, 다중생활시설은 이제 이거 고시원을 얘기하는데 이 고시원이 바닥 면적기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은 요게 2종 근린 생활시설입니다. 자, 그럼 만약에 500제곱미터 이상이다.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뭘로 분류할까요? 이거 숙박시설로 분류합니다. 뭘로 분류한다고요? 숙박시설. 바닥 면적기가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생활시설은 숙박시설로 분류된다. 숙박시설. 그 15번에 있습니다. 15번에. 자, 그 다음에 문화 및 집회 시설이 등장을 했는데요. 예식장, 공예장, 회의장, 막건 발매서 이수한 거 2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거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소리죠. 관람장,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유사한 거, 체육관, 운동장, 관람 석바닥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거 전부 다 문화 및 집회 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이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동식물원. 동식물원은 동물원과 식물원인데 이거 시험 문제 낼 때 동식물은 뭐라고 그러냐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시험 문제를 동식물원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분류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자, 넘버 21번으로 갑니다. 넘버 21번에 가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나와요. 21번에. 거기에 보면 끄트머리에 동식물원 제외란 말이 보이세요? 21번에 있습니다. 21번에 보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이 있는데 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끄트머리에 뭐라고 하면 동식물원은 뭐 한다고 써놨다고요? 제외. 그러면
동물의 식물 관련 시설에 동식물은 안 들어가니까 어디에 들어간다? 문화 및 집회 시설에 들어가요. 문화 및 집회 시설에. 이런 문제가 많이 놓치는 시험 문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거 하나 볼게요. 야영장 시설이 3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야영장 시설이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수련 시설로 들어갑니다. 300제곱미터 이상이 뭐로 간다고요? 수련 시설. 말을 바꿔볼게요. 300제곱미터 미만이다. 미만이면 뭐로 갈까요? 미만이면 그냥 야영장 시설입니다. 그러면 넘버 29번으로 가보세요. 분류 29번에 야영장 시설이 300 미만이라고 되어 있나요? 29번 야영장 시설이 얼마라고요? 300 미만의 야영장 시설입니다. 근데 300제곱미터 이상이면 야영장 시설로 분류하지 않고 여기 뭘로 분류했다? 수련 시설로 분류합니다. 수련 시설. 야영장 시설이 300제곱미터 이상이면은 수련시설, 300 미만이면은 글자 그대로 야영장 시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창고 시설의 현관처럼 물류 터미널하고 집배송 시설은 창고 시설로 분류됩니다. 물류 터미널, 그 다음에 집배송 시설은 창고 시설로 분류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여기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관광 휴게시설에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광 휴게 시설로 분류가 되는데, 시험 문제 낼 때 이런 것들을 문화 및 집회 시설이라고 내면 되게 많이 틀립니다. 문화 및 집회 시설이다 이렇게 내게 되는데, 이거 틀리는 내용에서 이런 거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이런 것들은 문화 및 집회 시설이 아니라 관광 휴게 시설입니다. 자, 오늘 프린트물 드렸네요. 자, 프린트물과 관련해서 0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04번입니다. 자, 04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종류와 용도 분류가 잘못 연결된 것은 뭐가 틀렸을까요? 2번 조금 전에 무도학원 얘기했는데, 무도학원이 댄스 교습소인데 이게 뭘로 분류한다고 했어요? 위락시설로 분류한다고 했어요. 위락시설. 안마시술소는 이종근린생활시설 맞고, 주유소, 위험물 저장시설, 야외극장 요거죠. 야외극장이 관광 휴게소이고, 숙박시설은 파는 수기가, 그래서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은 영업시설군 안에 들어 있으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모두 몇 개로 되어 있나요? 29가지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를 했네요. 자, 그래서 그 용도, 건축물의 용도 분류,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지금 29가지인데 그걸 다시 9가지 시설군으로 이렇게 9가지 시설군으로 다시 세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물,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그 밖에 또는 기타 시설군이라 그러죠. 자, 그런데 일단 가운데 거를 중심을 잡고 할게요. 영업시설군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판원수기가 다중생활시설에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럼 이게 건축물 대장에 현재 기재가 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 상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상태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올리는 용도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현재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상태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내리는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맨 밑에 보면 이런 말 써놨죠. 뭐라 그러냐면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 위로 올리는 용도 변경을 하면 뭐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금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 밑으로 내리는 용도 변경을 하면 뭐 해야 된다? 신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을 변경을 신청하는데 동일한 시설물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한다. 잠깐만 이렇게 보세요. 만약에 지금 1종 근린생활시설인데 2종 근린생활시설을 용도 변경했습니다. 그럼 1종 근생에서 2종 근생으로 바꾸면 같은 근린생활시설군 안에 있는 거죠. 허가를 올린 것도 내린 것도 아니니까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 뭐만 바꾸자면 대장만 바꾸면 됩니다. 동일한 시설군 같은 시설군 안에서 할 때는 뭐만 바꾸라고요? 대장만 건축물 대장만 변경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동일한 시설군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 변경은 형 앞에 뭘 해야 된다고요?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만 동일한 시설군 내에 동일한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 변경과 1종과 2종 근린생활에서 상호간의 용도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말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조금 전에 단독주택에는 광의의 단독주택 안에는 네 가지가 있었나요? 네 가지. 어떻게 네 가지예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공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중주택을 다가구로 용도 변경을 했어요. 분명한 용도 변경이 됐어요. 근데 건축물 대장을 바꿔도 단독주택이죠. 지금 광의의 단독주택 안에 네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협의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공간인데 다중주택을 다가구로 바꿔도 뭐가 된다고요? 단독주택이라니까. 그럼 대장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말은 대장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대장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예요, 이게. 동일한 시설군에서 동일한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변경과 1종과 2종 근린생활 상호간의 용도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다. 그럼 대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소리예요. 이게 좀 실무라서 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형합 붙입니다. 허가 및 신고 대상이로서 100제곱미터 이상이다.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 용도 변경으로서 100제곱미터 이상 용도 변경할 때는 용도 변경 이후에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뭘 받아야 된다고요? 사용 승인. 그 다음에 허가 대상이면서 5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설계, 용도 변경 설계를 건축사로부터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건축주가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한다. 복수로 한다는 것은 더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업무 시설하고 또는 뭐 학원 시설하고 이렇게 같이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용도 변경을 설정할 때 건축물 대장에다가 업무 시설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뭐 학원 시설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용도를 복수로 해서 집어넣을 수 있다. 그래서 더블로 해서 2개 이상으로 정해서 건축 신고, 용도 변경 허가 신고, 건축물 기재 대상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물과 관련해 가지고 02번에다가 별표를 2개 치고 보겠습니다.
자, 02번 사용 승인받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 네모 용도 변경, 용도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로 합니다. 몇 번이 틀렸을까요? 1번이 틀렸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동차 관련 시설은 맨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설군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을 바꿨다는 말이면 무조건 허가밖에 없어요. 맨 꼭대기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어떤 시설에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바꿨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신고밖에 없어요. 맨 밑에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세 개가 해결됐네. 자동차 관련 시설로 용도 변경했다는 말이 나오면 맨 꼭대기 거로 바꾼 거기 때문에 무조건 뭐밖에 없다? 허가. 그 다음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어떤 시설군에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을 바꿨다는 것은 맨 밑에 거니까 뭐밖에 없다? 신고. 그 다음에 가운데 거 딱 외우라 그랬죠. 뭐라고요? 판운수기가 다중생활시설에서 이렇게 딱 외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맨 꼭대기 자동차 관련 시설, 맨 밑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그 다음에 가운데 영업시설군 판운수기가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위에 거 아래 거 따져보면 돼요. 그래서 세 개만 정확히 알아도 문제를 외우고 다 찍어서라도 맞출 수 있어요. 확률이 굉장히 높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1번 공장은 여기 보세요. 공장은 그럼 2번에 산업등시설군 안에 들어있는 거죠. 공장을 자동차 시설물로 바꿨으니까 2번에서 1번으로 올린 거니까 뭐밖에 없다? 허가. 1번이 바로 틀렸네. 신고. 그래서 2번 일종 근린생활시설을 여기 보세요.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지금 7번에 있죠. 7번에 일종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거기 의료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 안에 의료시설이 있으니까 그러면 7번에서 6번으로 올린 거네요. 7번에서 6번 올렸으니까 뭐예요? 허가. 자, 그 다음에 3번 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했다. 자, 그러면 여기 판운수기가 그랬으니까 숙박시설은 지금 5번에 있습니다. 5번에 있는데 이걸 갖다가 수련시설을 바꿨다. 그러면 수련시설은 교육 및 복지시설 안에 있으니까 5번에서 6번은 내렸네. 5번에서 숙박시설을 수련시설을 바꿨으니까 5번에서 6번은 내렸으니까 뭐가 된다? 신고. 4번 교육연구시설. 교육연구시설은 이게 학원 같은 것인데 여기 그럼 6번에 있네요. 교육연구시설 6번에 있습니다. 교육연구시설을 판매시설이다. 그러면 6번에서 5번 판매시설로 올렸네요. 그러면 6번에서 5번으로 올린 거니까 뭐한다? 허가입니다. 그 다음 5번 단독주택을 다가구로 바꿔봤자 단독주택이죠? 대장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바꿔도 단독주택이다. 그래서 대장을 변경 신청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실무죠. 자, 그래서 그까지 관련 내용을 좀 봤고요. 자, 지하층입니다.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당해층 높이의 2분의 1. 자, 2분의 1을 잘 표시하시면 됩니다. 2분의 1 이상 들어가 있으면 뭐로 본다? 지하층이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정하거나 일부 중축하거나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개축입니다. 왜 중요하냐 했더니 리모델링이 건축법상 리모델링은 개축을 포함하지만 주택법에서는 리모델링에 개축이 제외됩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다시 합니다. 리모델링이 대수선, 일부 증축과 개축까지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근데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뭘 포함하지 않는다? 개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층 건축물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그랬으니까 5합니다. 높이가 120m. 둘 중에 하나 30층 이상이든지 120m 이상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은 고층 건축물. 그 다음에 초고층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5가죠. 높이가 200m 이상 둘 중에 하나 50층 이상이든지 200m 이상인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초고층 건축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 면적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나오면 요겁니다. 요 건축 면적하고 요 바닥 면적하고 지금 제목을 바꿔냅니다. 그러면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수평 투영 면적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외벽의 중심선, 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다. 반면에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자 여기를 별표 쓰세요. 바닥 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역의 중심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그래서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개념을 물어봅니다. 그럼 제목을 바꿔내요. 이런 거죠.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로 둘러싼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낸단 말이죠. 건축 면적이 아니라 뭔가요? 바닥 면적. 그래서 일단 각층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바닥 면적. 그것만 기억하시면 문제를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어요. 반면에 외벽의 중심선, 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것은 바닥 면적이 아니라 뭐다? 건축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면적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는데,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다. 자, 그러면 각층 바닥 면적 합계라는 말은 지하층을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포함했죠. 각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각층. 그래서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 그랬으니까 지하층을 포함해서 연면적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지하층을 포함해서 뭐라 한다고요? 연면적. 지상 지하 바닥 면적을 다 합친 건 뭐라 한다고요? 연면적. 그런데 그 연면적에서, 여기 보세요. 그 연면적에서 지하층 면적을 빼면 뭐가 나온다? 용적률. 지상층의 주차에 전용되는 거 빼면 용적률. 초고층 건축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 안전구역 면적을 빼면 용적률. 어디서 뺀 거예요? 연면적에서 빼는 겁니다. 연면적에서. 그 다음에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을 빼면 용적률입니다. 그럼 중요한 거,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 면적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연면적을 계산할 때 지하층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지하층을 포함하냐 제외하느냐 자꾸 물어본단 말이죠. 그래서 지하층을 포함해서 면적 계산하는 건 연면적, 지하층 면적을 빼는 건 뭘 한다고요? 용적률.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인데, 건축물 높이는 지표면으로도 건축물 상단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예외, 승강 기타, 계단 탓, 막로, 장시타, 기념탑, 유사한 옥상 부분, 이 옥상 부분을 펴주세요. 이 옥상 부분이 수평 투영 면적이 위에서 아래에서 내려보는 거,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걸 수평 투영 면적이고, 합계가 당해 건축물 면적의 여기 8분의 1 이하다. 옥상 부분의 면적이 지금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일 때는 이하로서 12m가 넘는 부분에 한해서 높이에 산입한다. 자, 그럼 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줄게요. 잘 보세요. 자, 건축물이 이렇게 있는데, 건축물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0m라고 해보죠. 옥상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옥상 부분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승강기탑, 계단탑, 장시탑, 막로, 옥탑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해 갖고 이 부분을 뭐라 한다고요? 옥상 부분. 뭐라 한다고요? 옥상 부분. 이 옥상 부분의 지금 면적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30제곱미터라고 해보죠. 자, 그리고 이거 건축물 이 건축물 높이가 여기가 15m라고 해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건축물의 높이는 몇 m입니까? 이 건축물 높이는 여기다가 계산했을 때 몇 m다? 이거를 못하면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는 겁니다. 검은 건 글씨요, 흰 거는 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다 써져 있는데 보고도 못해요. 다 있는데 저 그림, 저 사례를 놓고 그림을 갖다 대면 되는데,
높이는 53m야. 저 건물의 높이는 몇 미터라고? 저 건물의 높이는 몇 미터라고요? 53.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50제곱미터. 여기가 지금 여기가 50m고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30제곱미터라고 했을 때 여기를 안 줘서 그렇구나. 여기를 갖다가 500제곱미터라고 해보죠. 그러면 500제곱미터에 30제곱미터는 8분의 1 이하인가요? 대충 봐도 8분의 1 되잖아요. 자, 지금 옥상 부분의 면적이 얼마라고요? 8분의 1. 그럼 여기 옥상 부분의 이 면적이 지금 30제곱미터라고 줬으니까 500제곱미터 중에 여기 옥상 부분이 30제곱미터는 8분의 1 이하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돼서 옥상 부분 높이가 몇 메타라고 하세요? 12m를 넘는 경우에 넘는 부분에 한해서 옵니다. 그러면 15m는 12m를 넘어갔지요? 그럼 넘어간 건 3m가 넘어간 거라고요. 12m가 넘으면 무슨 부분? 넘는 부분. 그러면 15m라고 줬으니까 넘어간 건 몇 m가 넘어갔다? 3m.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몇 m예요? 50m. 그럼 초과된 건 몇 m다? 3m. 합치니까 몇 m다? 53m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그림형 문제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림형 문제. 그래서 이 건축물 높이는 몇 m인가? 이렇게 요거를 알아야, 요건 안 주죠. 요걸 안 주니까 자기 머릿속에서 요걸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간단하게. 이건 산수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층고인데, 층의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 요 윗면까지인데 시험 문제는 이게 아랫면까지 이렇게 냅니다. 아랫면. 그래서 윗면이 두 번 나온다는 거예요. 윗면, 아랫면이 아니고. 그래서 아랫면이라고 내니까 조심하시면, 아랫면이 아니라 뭐라고요? 윗면까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층수에 산입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하층은 어디에 포함하지 않는다? 층수에 포함하지 않고 용적률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지하층은 어디에 포함 안 된다고요? 층수, 용적률 다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계산한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부분에 따라 층수를 달리한다. 층수를 달리할 때는 가장 많은 층수로 한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게 층수가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여기가 높이가 12m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16m입니다. 그러면 층수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는 몇 m마다 계산한다고요? 4m. 그러면 4m면 여기에 3층인가요? 이거 3층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16m니까 나누기 4 하니까 여기는 4층인가요? 4, 4, 16이니까. 그러면 이렇게 층이 부분에 따라서 달라요. 여기 층수가 부분에 따라서 다르다. 그럴 때는 이 건물은 몇 층이다? 가장 많은 층수를 한다 해서 몇 층이 된다? 4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3층이고 여기가 4층인데 부분에 따라서 층수가 달라지니까 이런 경우는 많은 층수, 즉 몇 층이 된다? 4층으로 한다. 이런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 반드시 외워줘야 되고요. 주요 구조부는 내기하는 바보는 지 죽을 줄 모른다. 이 6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프린트물 01번 보고 쉬겠습니다. 01번입니다.
자, 01번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곳을 모두 고르라. 번호로 몇 번입니까? 5번 맞네. 1번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이상 들어가 2분의 1을. 니은 개축은 건축물의 천재지변으로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멸실이 됐다. 대지가 종종 같은 기본으로 다시 축조하면 천재지변이니까 뭐라 한다? 재축. 개축이 아니라 재축. 디귿과 리을은 다 맞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닥 면적이란 말이 나오면 뭐가 출발을 해야 된다고요? 각층. 아주 꼭 외워야 된다. 그래서 바닥 면적은 각층이다. 자, 쉬었다가 와서 다중이용 건축물부터 보겠습니다.